VOA 세계뉴스입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중동과 우크라이나, 아프리카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의 종식에 국제사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어제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79차 유엔 총회 연설에서 가자지구, 레바논, 우크라이나, 수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들을 언급하면서 분쟁의 책임자로서 면죄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와 단체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국제법을 짓밟을 수 있고 유엔 헌장을 위반할 수 있다면서 다른 나라를 침공하거나 자국민의 안위를 무시하는 이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그러면서 이는 정치적 변명의 여지가 없는 문제이며 도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특히 최근 이스라엘과의 전면전 위기에 직면한 레바논이 벼랑 끝에 서 있다면서 레바논 국민과 이스라엘 국민 그리고 전 세계 국민들은 레바논이 또 다른 가자지구가 되도록 내버려둘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과 2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북아프리카 국가 수단에서 계속되는 정부군과 저항군 간 내전 등을 언급하면서 전 세계에서 지정학적 분열이 계속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그럼에도 이들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유엔 헌장과 국제법, 유엔 결의에 근거한 정의로운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필리핀과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또다시 마찰을 빚었다고 필리핀 정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필리핀 국가안보회의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23일 필리핀 어업국 소속 항공기 한 대가 남중국해 내 스카보로 암초 인근을 순찰 도중 중국 해군 헬리콥터 한 대가 이 항공기에 접근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안보회의는 중국군 헬기의 이 같은 행동에도 필리핀 항공기는 임무를 완료했다면서도 중국 측의 행동은 항공기 관련 안전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스카보로 암초는 필리핀에서 200km가량 떨어진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편 필리핀 주재 중국 대사관은 로이터 통신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 해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타이완, 베트남 등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상설중재재판소는 지난 2016년 남중국해 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오늘 태평양 지역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모의탄도를 탑재한 ICBM이 현지 시각으로 오전 8시 44분 인민해방군 로켓군에 의해 발사돼 예상 해역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시험 발사는 연례훈련 계획에 따른 정례적 성격이며 어떠한 나라나 목표물도 겨냥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 ICBM의 경로나 정확한 태평양 내 탄착 지점에 대해선 밝히지 않은 채 관련국의 시험 발사를 사전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군은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해 무기와 장비의 성능, 관련 병력의 훈련 수준을 효과적으로 시험했으며 예상 목표를 달성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중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ICBM을 발사한 사실을 공개한 것은 1980년 5월 이후 44년 만에 처음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크렘린궁은 중국의 이번 시험 발사가 중국의 주권적 권리에 따른 행동이었다면서 양국 간의 시험 발사와 관련한 정보가 사전에 교환됐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의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는 오늘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본부를 겨냥해 로켓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 인근 모사드 본부에 로켓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레바논으로부터 발사된 지대지 미사일 한 발이 방공체계에 의해 요격됐다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나다브 쇼샤니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레바논의 한 마을에서 발사된 이 미사일의 목표물은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미사일은 민간인 지역을 겨냥해 발사됐고 모사드의 본부는 그 지역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헤즈볼라의 공격에 대응해 이스라엘 공군이 이날 레바논 남부 나파키에 내 미사일 발사 원점을 타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레바논 보건장관은 23일 아침부터 계속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레바논에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569명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분쟁으로 영내 확전 가능성이 이처럼 고조되는 가운데 이란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양측 간 분쟁 종식에 힘쓸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25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현교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유엔 총회 연설에서 각국이 단합해 전 세계가 직면한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언급하던 북한 문제를 올해 연설에선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이 유엔 무대에서의 북한 인권 문제 제기를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심화되는 북러 군사협력을 강하게 규탄하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유럽은 물론 전 세계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은 6에서 19도, 최고기온은 14에서 27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유엔 총회 연설에서 각국이 단합해 전 세계가 직면한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언급하던 북한 문제를 올해 연설에선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연설에서 전 세계의 단합을 촉구했습니다. 내년 초 퇴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며 어려움을 보고 절망에 빠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그렇지 않다며 리더로서 우리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I know many look at the world today and see difficulties and react with despair, but I do not. I won't.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자지구, 수단 등 전 세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전쟁과 기아, 테러, 잔혹성, 기록적인 난민 발생, 기후변화, 민주주의 위기, 사회의 갈등, 인공지능의 잠재력, 그리고 이를 통한 심각한 위험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내가 본 모든 것, 그리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함께 해온 모든 것으로 인해 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서 나는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과제이자 시험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우리를 갈라놓는 힘보다 더 강하다는 것과 우리가 매년 이곳에 모여 지켜온 파트너십의 원칙이 다시 한번 도전에 직면했을 때 이를 견뎌낼 수 있는지를 확실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ur test is to make sure that the forces holding us together are stronger than those. 또한 나는 우리가 세계 역사에서 또 다른 변곡점에 서 있다고 믿는다면서도 오늘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를 하나로 묶는 원칙을 지지하고 침략에 맞서 굳건히 서 있으며 오늘날 격화하고 있는 분쟁을 종식시키고 기후변화와 기아 질병과 같은 전 지구적 도전에 맞서 싸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푸틴의 전쟁이 이미 핵심 목표에서 실패했다며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자유로운 나라로 남아있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단결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레바논 등 중동 내 분쟁과 중국과의 경쟁 문제, 이란의 핵무기 개발, 베네수엘라와 수단 관련 사안 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단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21년 일반 토의 연설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한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어 2022년에는 국제 비확산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며 러시아와 중국, 이란과 함께 북한을 짧게 거론했습니다. 또 지난해엔 미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한다면서도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은 약 24분간 진행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관례에 따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연설자로 나섰습니다. 유엔 총회 회의장에 모인 각국 정상과 대표 등은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며 종종 박수로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선 김성 유엔 주재 대사를 포함한 3명의 인사가 자리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후반부엔 한 명의 대표만이 남았습니다. 제79차 유엔 총회 일반 토의는 24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는 194개 나라가 연설에 나서며 이중 미국을 비롯한 74개 나라는 정상급 인사가 직접 연단에 오릅니다.
첫날인 이날은 미국 외에 터키와 스위스, 카타르, 베트남 정상 등이 연설자로 나섰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일반 토의 둘째 날인 25일 오전에 연설 일정이 잡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신 조태열 외교장관을 파견한 한국은 오는 27일 연설할 예정입니다. 또 대사급 인사가 나서는 북한은 일반 토의 마지막 날인 30일 연단에 오릅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백악관이 유엔 무대에서의 북한 인권 문제 제기를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유엔에서 지도력 발휘를 통해 인권과 안보 문제 등 국제 현안 해결에 많은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24일 바이든 해리스 정부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유엔 안보리 브리핑을 개최하는 등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집중 조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 앞서 발표한 설명 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유엔 무대에서 거둔 인권 분야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4년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발표 이후 4년간 북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는 회의를 공개적으로 개최했지만 2017년 12월을 끝으로 공개 회의를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8월 미국 등의 요청으로 6년 만에 북한 인권 상황을 다룬 공개 회의가 다시 개최됐고 지난 6월에 공개 브리핑이 2년 연속 열렸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6월 10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 안보리 공개 회의에서 인권과 평화 및 안보와의 상관관계가 북한보다 더 잘 드러나는 곳은 없다면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Nowhere in this nexus is it more salient than in the DPRK, where substantial evidence and documentation. 그러면서 문서에 담긴 상당한 증거는 북한 정권의 주민 학대와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백악관은 설명 자료에서 바이든 정부가 유엔 무대를 활용해 중국 내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침해 관련 보고서 발표를 촉구했으며 러시아 인권 특별 보고관직을 신설하고 러시아 인권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유엔 무대에서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후 유엔에서 우크라이나 주권에 대한 지지를 구축하고 러시아에 책임을 물렸으며 유엔 총회에서 141개 나라를 규합해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을 규탄한 것을 그 사례로 들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퇴출을 주도하고 러시아 인사들이 유엔 고위직에 임명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러시아를 국제 무대에서 고립시켰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끔찍한 테러 공격 이후 유엔 안보리에서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옹호하고 인질 석방을 요구했으며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늘릴 것을 촉구하고 지원 개선을 위한 새 유엔 메커니즘 설립을 주도한 것을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외교적 성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지정학적 도전이 증가하고 세계적인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시기에 유엔에서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미국의 지도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문제 제기와 러시아 침공 대응 및 중동 갈등 조율 등을 유엔 무대에서 주요 성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 인권 상황을 계속 악화됐지만 북한 인권 특사 임명이 지연되면서 미국 정부가 국제 무대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지적이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과의 대선 첫 TV 토론회에서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의 분쟁을 거론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나약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se are wars that will never end with him. He will drive us into World War III, and we're closer to World War III than anybody can imagine.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들 전쟁은 바이든 대통령 아래선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OE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은 무기 거래 등 심화되는 북러 군사 협력을 강하게 규탄하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유럽은 물론 전 세계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함지아 기자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푸틴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북한과 이란에 대한 러시아의 협력 강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4일 안보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관련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발사대, 수백만 발의 포탄 등 많은 양의 무기와 탄약을 러시아에 전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 are two immediate and interrelated steps that we must take. First, we must address Russia's growing cooperation. 이어 이란과 북한의 러시아 지원은 푸틴이 무고한 우크라이나 남성과 여성, 어린이들에게 학살과 고통, 파멸을 가하며 우크라이나의 아파트 건물과 곡물 저장고, 항구를 파괴하고 영하의 기온이 시작되는 시점에 발전소와 난방, 천연 가스 시설을 무너뜨리는 것을 돕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 같은 러시아, 북한, 이란의 행동이 여러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se actions by Iran, North Korea, and Russia have violated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란과 북한의 지원에 의존할수록 이란과 북한은 그 대가로 더 많은 것을 얻고 푸틴이 북한과 이란에 더 많은 것을 줄수록 유럽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과 중동 등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북러 협력이 북한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As North Korea ramps up its military support for Russia, Putin has reciprocated with military commitments and with money. 최근 두 나라는 어느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군사 지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조약을 부활시켰고 지난 3월엔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북한 정권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감시해온 유엔 전문가 패널의 활동을 종료시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 은행들은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고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은 2022년 이후 150회 이상의 탄도미사일 실험을 실시하고 한국과 일본, 그 외 나라를 전멸시키겠다고 일상적으로 위협하는 북한 정권을 위한 일이라고 블링컨 장관은 비판했습니다. 최근 미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북러 협력을 거론하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구체적인 무기 규모를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서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는 지난 13일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 수십 기와 컨테이너 18,000여 개 분량의 군수품과 관련 자재를 조달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이날 다른 안보리 이사국 장관들도 북러 협력을 규탄했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러 무기 거래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면서 소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서명하며 강조된 북러 간 군사 협력 심화는 한반도뿐 아니라 유럽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비확산체제 주축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과 불법 무기 거래에 관여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This constitutes an unequivocal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 deepening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이어 북한이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우리의 관여 제안에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조 장관은 밝혔습니다. 그 밖에 몰타와 일본 등도 북러 간 무기 거래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을 장기화할 것이라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러시아는 북러 군사협력 관련 사안을 언급하지 않은 채 각국의 규탄을 일축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2014년 서방이 선동한 쿠데타로 집권한 우크라이나 정권이 잔인한 내전을 일으켰다며 이후 유엔 안보리가 승인한 민스크 협정으로 2015년 갈등이 봉합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Киевский режим, пришедший к власти в результате инспирированного Западом в 2014 году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переворота, сразу же развязал кровавую гражданскую. 이어 그러나 새로운 우크라이나 정권은 협정을 이행하는 대신 미국과 동맹의 도움을 받아 무장하고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했다고 네벤자 대사는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작전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거주 중인 친러시아계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네벤자 대사는 이날 북러 군사협력과 관련한 사안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7개국 G7 외교 장관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확장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러시아의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북한에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중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들이 24일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이탈리아 등 7개국 외교장관들은 이날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뉴욕에서 회의를 한 뒤 발표한 의장 성명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거듭 촉구하고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 기타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증진을 위해 대화에 복귀할 것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무 갱신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깊은 실망을 거듭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이번 성명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지속적인 군사협력 강화도 비판했습니다.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군수품 수출과 러시아의 조달,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러시아의 이러한 미사일과 군수품 사용 등 북러 간 군사협력 강화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다는 것입니다. 외교장관들은 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러 양국이 이러한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을 존중하고 국제 인도주의 단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납치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주권과 영토 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 기본적 자유와 인권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한 노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대러시아 지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중국이 국제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러시아가 군사적 침략을 중단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무조건적으로 군대를 철수하도록 압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 방위산업 기지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러시아 국방부문에 투입되는 무기 부품과 장비를 포함한 이중용도 물자의 이전을 중단할 것도 중국에 요구했습니다. 또한 종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국제안보와 번영에 필수 불가결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G7 외교장관들은 또 러시아의 잔혹하고 정당할 수 없는 침략 전쟁에 맞서 우크라이나가 자유와 주권, 독립, 영토를 수호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과 지지를 할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 지원 가속화 대출 절차가 시작되면 우크라이나에 약 500억 달러의 추가 자금 지원이 제공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G7 외교장관 회의를 주재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3일 회의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G7을 비롯한 더 많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강력하고 굳건히 지지한다면서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맞선 우크라이나 국민들에 대한 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Every country around this table, and so many more, stand strongly and firmly with Ukraine. We're determined to see Ukraine's success. We're determined to support its 그러면서 people. 동절기를 맞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위해 매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와 주미 중국 대사관, 러시아 외무부에 이번 G7 외무장관 의장 성명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 사실을 부인해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고도화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긴밀한 공조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양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전념하며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24일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변화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안보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두 나라는 앵카리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한국의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25차 통합국방협의체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성명에서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고 빈틈없는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동맹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및 영내 불안정을 이야기하는 핵 및 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물론 변화하는 북한 위협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북한의 핵운반 체계의 다양화와 지속적인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등 영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야 하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지난해 미한 정상의 워싱턴 선언 이후 미한 일체형 확장 억제 강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정보 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분야별 확장 억제 실행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측은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행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을 운용해 한국을 방어한다는 미국의 지속적이고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미국과 동맹 및 우방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강조했다고 성명을 전했습니다. 또한 양측이 양국의 모든 역량이 동맹의 연합방위 태세에 기여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히고 서북 도서 및 북방 한계선 일대에서의 위협행위, 사이버, 전자기 공격 등 본격화하는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조율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NLL이 지난 70여 년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한국 측은 북한의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양측은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 무기 거래, 첨단 기술 이전 동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 같은 노력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뒷받침한다는 점을 공감했다고 성명은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미한 대표들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의 추진 현황도 점검했습니다. 공동성명은 양측이 전작권 전환에 요구되는 올해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평가 추진 현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동맹의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앙카리 부차관보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은 제25차 키드 회의가 국가나 미한 동맹의 결속력을 재확인하고 미한 동맹 국방 비전에 따른 동맹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했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연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제56차 미한 안보협의 회의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24일 BOA와의 통화에서 미국과 한국의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는 양국 간 군사계획 및 활동을 조정하는 정기적인 회의로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한 양국에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a routine meeting that takes place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is used to coordinate ongoing military planning and activities. And it is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맥스웰 부대표는 키드 회의는 미국과 한국이 상호 안보 및 군사 문제를 다루고 한국 방어와 영내 안정,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양국의 역량을 통합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25차 회의에서도 미한 양국이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북한이 한국의 적대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는 한 관련 사안은 언제나 키드의 우려 사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해군의 핵 추진 공격 잠수함 버몬트함이 한국 부산에 입항한 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미 해군 제7함대가 24일 밝혔습니다. 제7함대 대변인인 사무엘 보일 중령은 버몬트함의 부산 입항과 관련한 VOA의 질의에 9월 23일 버지니아급 고속 공격 잠수함 USS 버몬트함이 정기적으로 예정된 기항을 위해 한국 부산에 도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어 이번 기항은 이 지역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반영하고 우리의 연합 연습과 훈련, 작전 및 기타 군사 협력 활동 다수를 보완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해군은 23일 버몬트함이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한 사실을 밝히고 영내 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중 군수 적재와 승조원 휴식을 위해 입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해군 관계자를 인용해 버몬트함이 한국에 기항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미한 해군 간 교류 협력 증진이 기대된다고 보도했습니다. 2020년 4월 공식 취역한 버몬트함은 1990년대 초 6단계로 계획된 버지니아급 잠수함 개발 중 4번째 단계인 블록 4형 첫 잠수함으로 길이 약 115m에 폭은 약 10m, 시속 40km가 넘는 속도로 해저 240m 깊이에서 운항이 가능합니다. 취역 당시 미 해군은 버몬트함이 대잠전, 육상전, 정보전 등 잠수함 전력의 7대 핵심 역량을 모두 갖췄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블록 3형 잠수함이 공격용 어뢰와 수직발사관 순항미사일, 대잠 기뢰 등을 탑재할 수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버몬트함은 그 이상의 역량을 갖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핵 억지력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버몬트함의 부산 입항에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23일 담화를 통해 미 항공모함이 계류하곤 하던 부두에 핵 잠수함이 출현한 것이라면서 2020년에 취역한 이래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본 적이 거의 없는 이 최신 핵 잠수함이 사상 처음으로 부산 작전기지에 나타난 것을 결코 유람 항행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의 안전이 미국의 핵 위협 공갈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다며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은 질량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한계 없이 강화돼야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는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에 북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국 핵 추진 잠수함의 부산 입항을 비난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도 쿼드 정상회의 결과에 반발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담화들의 내용과 이딴 발표 배경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김여정 부부장은 24일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미국 핵추진 잠수함 버몬트함의 부산 입항에 반발하며 핵능력을 한계 없이 강화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미국이 지역에서 각종 크고 작은 군사 블록들을 조작하면서 조선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 핵 전략 자산을 총투사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담화는 국가수반의 직속 독립정보기관인 항공우주정찰소가 지난 23일 10시 3분 10초 한국 부산항의 상시 주목 대상인 어느 한 부두에서 이상물체를 포착했다고 공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핵추진 잠수함 입항이 결코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미국의 전략 자산들은 조선반도 지역에서 자기의 안식처를 찾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한국의 모든 항과 군사기지들이 안전한 곳이 못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 알리도록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는 국가의 안전이 미국의 핵 위협 공갈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기에 외부로부터 각이한 위협에 대응하고 견제하기 위한 우리의 핵 전쟁 억제력은 한계 없이 강화돼야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부장의 이번 담화는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로 보이는데요. 최근 북한의 대미 메시지가 많아지는 추세인데 그 배경은 뭘까요? 북한은 이달 들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시사하는 바퀴 12축짜리 이동식 발사대 사진과 농축 우라늄 생산기지를 공개했고 초대형 전술 탄도미사일 화성포-11-4.5와 개량형 전략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무엇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정권 수립일인 지난 구구절 연설에서 핵무기 수의 기하급수적 증대를 강조한 데 이어 이번에
김 부부장이 핵능력의 한계 없는 강화를 밝힌 것은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의 자신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향후 미국 새 행정부와의 대결과 대화를 모두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입니다. 김여정 담화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미국의 전략자산에 대해서 대응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과장해서 과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일종의 심리적인 위협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큰 기획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북한 나름대로 모종의 계획을 짜놓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북한이 이번 담화에서 항공우주정찰소라는 생소한 기관을 공개하고 미국 핵추진 잠수함 포착 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도 특이한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항공우주정찰소는 북한이 작년에 쏘아 올린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의 감시와 정찰 정보를 분석하는 기관으로 추정됩니다. 또 북한이 이번 담화에서 핵 잠수함 포착 시간을 초 단위까지 명시한 것은 북한이 한국 내 항구 등 주요 지점들에서 일어나는 일거수일투족을 위성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항공우주 정찰소를 공개한 것은 자신들의 취약했던 정찰 능력 향상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최고 지도자 차원의 관심과 집중 투자, 그리고 위성 추가 발사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입니다.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 전략 전술 무기를 제대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정찰 위성이 뒷받침 안 되면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관철시킬 그런 목표로 인식을 해야지, 군사 정찰 위성을 더 이상 발사하지 않고 다른 수단으로 대체한다.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좀 생각하기 쉽지 않은 그런 문제라고 보거든요. 김 기자, 그런데 북한의 만리경 1호에 대해선 카메라 해상도 등에서 정찰 위성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평가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 담화 내용을 보면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걸까요? 한국 군당국은 김 부부장의 담화가 상당히 과장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북한 매체들이 김 부부장의 담화를 보도하면서 위성 촬영 사진 같은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을 꼽았습니다. 한국군은 지난해 5월 북한이 발사에 실패했던 만리경 1호를 인양했는데 위성엔 지상 관측을 위해 상용 디지털 카메라를 탑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당국은 당시 해상도 등을 고려해 정찰 위성으로서 군사적 효용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지난 2월엔 신원식 당시 한국 국방부 장관이 만리경 1호가 일 없이 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제시한 핵 잠수함 포착 시간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추정이 나오는데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만리경 1호 카메라 해상도가 군 정찰 위성급인 서브미터급에 미치지 못해도 수면 위에 떠오른 잠수함을 포착할 정도는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감시와 분석에 러시아가 기술 지원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장 박사는 러시아 지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군 위성사진 공유는 정찰 능력과 관련한 고급 정보 유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북러 간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보 관련 보안 협정 같은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찰 위성 사진을 공유한다는 것은 사실 대단히 깊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협력의 단계 이런 걸 시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고 우려할 만한 또 사안이기도 하죠. 이와 함께 이번 미 핵 잠수함 포착 시점을 한국 언론 보도를 토대로 역산에 내놨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버몬트함 입항은 한국 내 언론 보도로 23일 오전 10시 45분쯤 처음 알려졌습니다. 네, 북한 외무성 대변인도 연이어 담화를 냈죠.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김여정 부부장 담화 보도 이튿날인 2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담화는 미국이 최근 개최한 쿼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한의 자주권과 발전권을 침해하고 가장 적대적인 대결 기도를 노골화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쿼드 정상들이 윌밍턴 선언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우려를 제기한 데 대해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담화는 또 미국이 주권 국가들의 합법적 권리 행사를 위협으로 묘사하면서 항행의 자유를 구실로 쿼드를 사실상 국제적인 해상 경찰 기구로 만들어버렸다며 미국의 진영 대결 정책은 세계 평화와 안전 보장에 가장 심각한 위협을 조성하는
유해로운 근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 쿼드 4개국 정상은 앞서 지난 21일 정상회의일이 발표한 윌밍턴 선언에서 북한의 핵무기 추구와 이딴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인도太平양 지역 내 무력 또는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하고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국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 담화의 특징 그리고 북한이 이렇게 이틀 연속 담화를 낸 배경은 뭘까요? 김 부부장의 담화와 마찬가지로 외무성 대변인 담화도 미국을 주력 겨냥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미 대선과 차기 행정부 출범 등을 염두에 두고 7차 핵실험 같은 대형 도발을 하기 위해 명분을 축적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진영 간 대립구도를 원치 않는 중국을 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엔 윌밍턴 선언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데 대한 비난도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계속 원하는 진영주의. 지금 중국한테 다 알아. 중국이 아무리 진영주의 반대하고 신냉전 반대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쿼드 같은 거 만들어갖고 진영을 구축하는 건 미국인데 중국 니네는 언제까지 그 반대한다고 얘기만 할 거냐. 그러니까 북중러 진영 꾸리자, 스크럼 짜자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장용석 박사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미국 등 서방 진영의 압박에 지속적으로 반발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반서방 진영 내에서의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북한이 한국에서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도로를 여러 겹의 방벽으로 봉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올해 2월을 전후해 방벽을 세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한국 경기도 파주와 개성공단을 잇는 경의선 도로가 대형 방벽에 막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래닛랩스가 지난달 촬영한 고화질 위성사진에선 경의선 북한 쪽 구간을 막고 있는 3개에서 4개의 커다란 벽을 볼 수 있습니다. 벽은 약 15m 간격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또 각 벽은 도로의 한쪽 끝에서 반대쪽을 완전히 막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도로의 폭이 20m인 점으로 볼 때 벽의 크기도 최소 20m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위성사진의 특성상 정확한 높이는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방벽이 세워진 곳은 남북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북쪽 약 320에서 350m 지점입니다. 이곳에서 도로를 따라 한국 쪽으로 약 2.1km 떨어진 지점은 도라산역이고 반대로 북한 쪽으로 약 3.5km 이동하면 개성공단 출입구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 도로는 과거 개성공단이 운영되던 시절 한국 측 직원이나 정부 관계자가 왕래하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방벽으로 인해 통행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앞서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올해 초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에 가로등 수십 개를 철거하고 일부 지역에선 대전차 방벽 추정 구조물을 세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위성사진을 통해 실제로 북한이 경의선 도로에 방벽을 여러 겹 세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올해 2월을 전후해 이곳에 방벽을 세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2월 9일 에어버스가 촬영해 최근 구글어스에 공개된 위성사진에선 현재 방벽이 들어선 지점에 8개의 부지가 조성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부지는 이전까진 깨끗한 아스팔트 도로였지만 이날 위성사진에선 흙바닥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어느 시점 북한이 이곳 8개의 부지 중 3곳 혹은 4곳에 벽을 세운 것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길을 완전히 차단하면서 한국 기업의 개성공단 운영 재개 가능성도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재가동 조짐은 최근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해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남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한 이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앞서 BOA는 이달 11일자 위성사진을 토대로 북한이 개성공단 내 도로 약 21개 지점에 횡단보도를 새롭게 칠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또 북한은 개성공단 내 한국 회사 동원 F&B 부지에 건물을 신축했으며 기존 북한 쪽 출입구는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 밖에 BOA는 최근 1, 2년간 개성공단 내 공장 부지와 도로, 공터에서 버스와 승합차, 트럭 등을 발견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북한이 개성공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됩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 가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120여 개 한국 기업체가 입주해 최대 5만 명에 이르는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2월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등을 이유로 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한국 측 자산에 대한 전면 동결을 선언했으며 지난 2020년 한국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공동 연락사무소와 종합지원센터를 폭파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의 정보기술, IT 인력들이 세계 주요 기업 수십 곳에 위장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미국 기업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갖고 있어 심각한 보안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글 산하 사이버 보안 업체 맨디언트의 찰스 카마칼 최고 기술 책임자는 24일 세계 주요 기업들이 북한 정보기술 IT 인력의 위장 취업 문제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카마칼 최고 기술 책임자는 이날 VOA에 보낸 성명에서 북한 IT 인력들을 실수로 고용한 포춘 100대 기업 수십 곳과 얘기를 나눴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IT 노동자들은 종종 여러 조직에서 동시에 여러 직업을 가지고 있다며 종종 생산 시스템에 대한 고급 접근 권한이나 애플리케이션 소스 코드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접근 권한을 사용해 사내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에 백도어, 비인가 접근 경로를 심을 수 있다며 모든 포춘 100대 기업은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포춘 100대 기업은 미국 경제 전문지 포춘이 발표하는 매출액 순위 세계 100위 안에 드는 대기업입니다. 앞서 맨디언트는 23일 발표한 북한 IT 종사자 위협 완화하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 IT 인력들이 훔친 신원을 사용해 서방 기업, 특히 미국 기술 분야 기업에서 수익성 높은 일자리를 확보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IT 인력들이 북한 정권을 위한 수익 창출, 특히 제재를 회피하고 대량 살상 무기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북한 국적이 아닌 사람으로 위장해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에 취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IT 인력은 현재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며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일부 소식통은 이러한 활동이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맨디언트는 위장 취업을 시도하는 북한 IT 인력이 전통적인 중앙 집중식 위협 그룹이 아니다라며 북한 정부가 파견한 개인들로 구성돼 있고 주로 중국과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도 소수의 인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IT 인력은 급여 등 금전적 이득, 사내 네트워크에 대한 장기적인 접근 권한 유지, 잠재적 스파이 활동 또는 파괴적인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맨디언트는 북한 IT 인력이 이력서에 북미 이외의 국가, 주로 싱가포르, 일본, 홍콩과 같은 국가의 대학 졸업증을 제시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주로 100% 원격 근무가 가능한 직책에 지원하며 영상통화를 꺼리고 업무 능력이 평균 이하인 특징이 일관적으로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 IT 인력이 훔친 신원과 관련된 위치를 거주지로 기입하고 거주지와 다른 장소로 노트북 배송을 요청하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노트북 농장에 원격으로 접속하며 여러 원격 관리 도구를 활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트북 농장은 동일한 인터넷 네트워크에 다수의 노트북이 연결된 곳으로 북한 IT 인력이 실제 거주지인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닌 미국에서 접속하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맨디언트는 북한 IT 인력 위장 취업에 대응해 기술적으로 방어하고 경각심을 높이며 선제적으로 위협을 포착하는 다각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들은 더 엄격한 신원 확인 절차를 밟고 주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하며 미국 은행을 통해 금융 거래를 하고 보안업체와 협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맨디언트는 과거의 성공과 북한 정권이 사이버 활동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 세계 기업을 겨냥한 정교한 공격과 침입이 계속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서구 조직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으며 유럽 조직이 표적이 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공격은 데이터 유출, 금전적 손실, 지적 재산 도난, 주요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미 법무부는 북한 IT 인력의 위장 취업을 도운 혐의로 지난 8월과 5월에 각각 미국인 등을 기소했습니다. 또 미 국무부와 연방수사국 FBI, 한국 외교부와 경찰청,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0월 합동주의보를 내고 북한 IT 인력들의 새로운 취업 수법 등을 지적하면서 미국 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한국군 병장 월급이 곧 200만 원을 넘어선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에서 망명한 리일규 참사가 평양의 공포 분위기를 전한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한국군 병사들의 월급이 오른다는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한국 정부와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 방침을 공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한국군 병장 월급이 곧 200만 원이 될 전망입니다. 네, 원래 얼마를 받다가 200만 원으로 오르는 건가요? 현재 한국군 병장의 월급은 125만 원인데요. 이를 15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병사가 전역하면 자산 형성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는데 이것이 5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합치면 병장이 받는 월급은 205만 원이 됩니다. 미국 달러화로 계산하면 1,500달러 정도 되는 겁니다. 네, 월급이 오르는 건 좋은데 병사와 부사관, 하사들과 월급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현재 한국군 하사 월급은 각종 수당을 합쳐 252만 원이지만 각종 공제를 뺀 실수령액은 200만 원대 초반입니다. 또 영해 거주 간부는 매달 20만 원을 식사비로 따로 내야 합니다. 세금과 연금 보험료도 내야 합니다. 반면 일반 병사는 월급에서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할 때 병장이 하사보다 돈을 많이 받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초급 간부인 부사관들이 병사보다 월급을 조금 받게 되면 하사들은 사기도 떨어지고 군 복무하기가 싫어지겠는데요. 실제로 한국군을 떠나는 초급 간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경력 5년 이상 장교와 부사관 9,500명이 군을 떠났는데요. 이는 전년도보다 24% 늘어난 겁니다. 또 2015년 4.8대 1이던 학군 장교 ROTC 지원율은 작년 1.8대 1로 떨어졌습니다. 네. 또 서울대학교 학군단의 경우 지원자가 단 5명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어떤 대책이 있나요? 정부는 수당인 단기 복무 장려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부사관과 장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군 간부 월급 인상은 전체 공무원 임금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파격적인 처우 개선은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으로 망명한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가 언론과 인터뷰를 했군요. 네, 지난해 11월 한국으로 망명한 리일규 전 북한 대사관 참사가 최근 한국 SBS TV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리 참사는 인터뷰에서 북한 내부의 공포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네, 공포 분위기가 생긴 어떤 계기가 있었겠죠? 네, 리일규 참사는 2013년 12월에 발생한 장성택 처형 사건이 공포 분위기의 출발점으로 꼽았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고 20대 젊은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하자 북한 주민들도 처음에는 젊은 지도자 등장에 대해 기대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는 장성택 처형으로 180도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김정은이 김일성의 사위이자 자신의 고모부인 장성택을 반당 종파 분자로 몰아 하루아침에 처형했는데요. 이 사건 이후 일반 주민은 물론이고 당 간부들도 김정은을 무서워하는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네, 북한 군부 1인자였던 황병서 총정치국장도 김정은 위원장 심기를 건드려 사라졌다면서요? 네, 이것도 리일규 참사가 전한 소식인데요. 그에 따르면 황병서는 사소한 말실수로 인해 숙청됐다고 합니다. 당시 총정치국에 있던 전산망, 그러니까 컴퓨터에 불이 나서 김정은에게 보고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했다고 하는데요. 김정은 원수님 사무실하고 연결된 전산망이 불이 나서 컴퓨터가 다 전소됐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원수님께 보고하는 문건을 프린트해서 당 중앙위원회 부서에 넘겨줘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집무실을 사무실로 표현한 것과
넘겨준다는 표현을 문제 삼았다고 합니다. 네. 김정은은 황병수에게 수령이 일하는 공간이 사무실이냐 집무실이냐, 당 중앙위원회가 장마당이냐 문건을 넘겨준다는 게 무슨 소리냐, 당 중앙위원회 문건을 보고하게 돼 있지, 이랬다는 겁니다. 그 결과 황병서는 형명화 처벌을 받아 석 달간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 마당을 쓸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주 사소한 것을 문제 삼아 나이 많은 간부를 처벌하는 걸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에 간부들은 감시와 숙청을 피하기 위해 온갖 수를 쓰게 됐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김정은 위원장과 회의를 할 적에 자기 차례가 오면 벌떡 일어나 발언을 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에게 다가가 말을 할 때는 무릎을 꿇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공포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해도 제대로 된 회의가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리일규 참사에 따르면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리 잘못된 말을 하더라도 간부들은 토를 달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절대성, 무조건성을 띠기 때문에 잘못된 지시라 해도 간부들은 그저 시키는 일만 하려는 분위기가 간부 사회에 팽배돼 있다고 합니다. 네, 리일규 참사가 또 한국의 한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다죠. 네, 리 참사는 북한이 두려워하는 건 미국보다 한류를 2배, 3배, 한 10배 더 한류를 두려워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은 사회주의 사상을 배우고 자랐는데 한류가 세뇌 교육으로 자리 잡은 우상화, 충성심, 이런 걸 한류가 다 뽑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류를 단속하는 당일꾼이나 보위일꾼들, 사법, 경찰, 단속하는 사람들이 한류를 제일 많이 본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요일별 주간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방송 시간은 평일 밤 10시에서 11시, 새벽 4시에서 5시 하루 2차례입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미국 역사 속 중요한 인물을 소개하는 인물 아메리카를,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이슈를 살펴봅니다. 미국의 선택 2024.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찾아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가 방송되고요.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 뉴스 속 인물을 살펴보는 뉴스 따라잡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평일 밤 10시에서 11시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중파 1188kHz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평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단파 5875, 9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과 한국,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